여야 중진 의원들과 함께 현안을 이야기해 보는 시간입니다. 홍표 우원식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문표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문표입니다. 어제 갑자기 큰 사건이 터져가지고 이거부터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원래는 아니었으면 이제 비전 발표 얘기도 하고 민주당 경선 얘기도 했을 텐데 어제 권익위 이제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 발표가 있었는데 그중에 특히 이제 윤희숙 의원이 의원 사퇴 선언을 하시고 당연히 대선 후보도 사퇴한다고 선언을 하셨어요. 국민의힘 입장부터 먼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 윤희숙 의원이 본래가 갖고 있는 그 뭐 정치적 마인드를 다는 모르지만 좀 아주 독특하고 자기 소신 그리고 뭐 정의감이 넘치는 그런 의원으로 우리 동료 의원으로 우리들이 알고 있었는데 이 아버님의 이 농지 문제를 가지고 의원직을 내놨다는 데는 저희들도 충격입니다. 그런 경우는 처음이죠. 네, 처음이고 그래서 지금 당에서 그것만은 좀 거둬들이는 게 어떠냐. 그래서 지금 대표나 또는 뭐 원내대표도 상당히 지금 말리고 있는데 오늘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 오늘까지 지켜본다는 의미는 혹시 마음을 바꿀 뜻이 이제 당에서는 그게 권고를 지금 아주 강력하게 하고 있고 주변에서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 문제의 진실은 이제 수사에서 현 상황을 푸는 것이지 이 의원직을 내놓는다고 해서 이 문제가 풀어지는 건 아니지 않냐 해서 지금 현실적인 접근을 하기 위해서 당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이제 그 철회할 수도 있겠군요. 어쩌면. 글쎄 뭐 결론은 지금 말씀드리는 없지만은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당에서는 이 사퇴 선언에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그 절차를 보면 권익위가 경찰에 이제 수사 의뢰를 하고 그리고 당으로 보낸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에다가. 국민의힘에서는 그거를 셀프 면제를 했는데 사퇴를 했어요. 좀 황당해가지고 왜 사퇴를 했지? 누구한테 하는 얘기지? 그 권익위한테 하는 얘기인가? 어디에다 하는 얘기인가? 그게 참 우선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어서 의원직 사퇴하면 뭔가 잘못이 있을 때 그리고 국민들 보기에 죄송스러울 때 국회의원을 유지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할 때 의원직 사퇴하는 건데 오히려 여당을 비판하고 여당의 대통령 후보를 비판하면서 그러면서 사퇴를 해서 왜 사퇴를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기 때문에 경찰 수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경찰 수사를 먼저 받고 거기에 따라서 결론에 따라서 사퇴해야 될 텐데 그 경찰 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사태인가? 하여튼 좀 황당하더라고요, 우선은. 기본 입장은 그러하고 지금 그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소명을 듣고 이것은 문제가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두 가지로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윤희숙 의원이 평소에 갖고 있었던 부동산에 대한 정치관념. 그 부분이 자기로서는 국민들에게 죄송스러우면서도 양심적인 부분이 하나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이 권익위원회에서 하는 행동이 이 짜맞추고 꿰맞추고 정치적 어떤 그런 생각이 있지 않냐 하는 데서 염려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첫째는 뭐 다 아는 바와 같이 본회의장에서 부동산의 실적 문제를 아주 신랄하게 지난번에 비판한 그런 윤 의원 아닙니까? 저는 임차인입니다. 하는 네, 나는 임차인이다 이렇게 네. 하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부모의 일이지만은 그래도 부자 간에 도의적 책임이 있지 않냐 하는 데 대해서 양심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여당 야당 똑같이 꼭 12명씩 짜맞춘 이 부분이 이게 뭐 저울로 달아본다든지 어떤 계산을 하다 보면은 조금씩 차등이 있을 수 있는데 국회의원 숫자로 보더라도 이걸 꼭 야당 여당에서 12명씩 맞춘 데다가
이 농지법이라는 이 부분이 자기가 양심으로 생각할 때는 30년 전에 분가 신청을 해서 지금 따로따로 살고 있는 이 과정을 전혀 이 권익위원회에서 배려치 않았다 하는 부분이고, 여기 이제 살질 않았다 하는 부분이면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금 사저 문제가 한 560평 정도 지금 살지 않으면서 이제 농지를 매입해서 그것도 이제 소위 뭐 사저로다가 만든다 해서 한 이런 부분 같은 것은 사실 형평으로 놓고 보면은, 그리고 이것이 이런 식으로 짜맞추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대통령 선거에 혹시 자기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또 걸림돌이 장애물로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내 스스로 희생을 하더라도 정의로운 생각, 그리고 당을 위해서 내가 의원직을 던지는 게 어떠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될까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희생이다. 예. 예, 그래서 내가 그걸 던지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에서 자기가 행동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홍문표 의원님 말씀을 들어도 뭐 때문에 사퇴한지 잘 모르겠어요. 그 야당 탄압이기 때문에 그런지, 그 권익위가 뭐 잘못해서 그렇다는 건지, 아니면 잘못은 했는데 그 양심이 부끄러워서 그랬다는 건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조사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뭘 해야 되냐면 이게 내부 정보가 활용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윤희연 부인의 남편이 그 청와대 2013년에 청와대 비서실을 내서 근무를 했고요. 윤희연 부인의 남편이 아니라 동생의 남편. 동생의 남편. 예. 윤희연 동생의 남편이 그랬고 2016년, 그러니까 토지 매입하기 바로 직전인 것 같은데 그 기간까지 최경환 기재부 장관의 보좌관이었어요. 동생의 그러니까, 남편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일을 해나가는데 정권 실세 핵심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이게 그 땅값이 계속 오르는데 그 이유가 세종의 행정수도 또는 국회 이전 이런 등등 세종의 개발 그런 것도 있지만 세종의 국가 스마트 단지도 만들어지고 복합 일반 산업 단지가 조성이 되는데 그 시기가 보니까 국가 스마트 단지는 2017년에 그 채택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가 되기 시작해서 이게 알만한 사람은 알 수 있었던, 그러니까 요 계획 속에 있었던 사람은 알만한 사람은 알 수 있었던 일이고, 또 복합 일반 산업단지 이거는 결국 이제 지자체에서 하는 일이지만 국토부가 관여하고 있었던 일인데 2015년부터 논의가 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오늘 아침에 한 언론이 그렇게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산업단지와 관련해서 땅값이 이제 지속적으로 오르고 지금도 오르고 있는데 그런 거하고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내부 정보가 활용된 건지 안 된 건지 이런 걸 조사를 좀 받아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유니언 역시 그때 KDI에 근무하고 있었잖아요. KDI가 예타를 하는 기관인데 그런 점에서 보면 관련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조사를 받아야 되고, 정말 그리고 아버지가 산 땅을 그때 살 때 이거 정말 몰랐을까? 제가 유니언 그거 보니까 세종에도 아파트가 있던데, 그러니까 딸이 있는 그 아파트 주변에 땅을 사면서 부동산 전문가인 딸하고 전혀 얘기 안 했을까? 그것도 좀 그렇고요. 또 그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농 계획서를 보면 본인의 힘으로 농사를 짓겠다고 그러는데 그 땅 살 때가 이미 80을 넘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힘으로 할 수 없는데 우상호 의원처럼 조그만 땅, 그 집에 그 무덤가에 붙어 있는 조그만 텃밭이 아니라 3,300평이나 되는 큰 땅이더라고요. 그러고 그래서 그거를 본인의 그 아버지 본인의 힘만으로 농사 짓기 어려울 뿐 아니라 거기에 또 주민등록법 위반도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바로 대리 농사 짓는 사람 집으로 옮겼다가 동대문으로 다시 집으로 옮기고 이런 위법 사항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전체적으로 조사가 돼서 여기에 제대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좀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해도 늦지 않을 텐데 의원직 사퇴부터 하는 건 누구를 향해서 하는 의원직 사퇴인지도 잘 모르겠고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는 건지 아니면 여당을 비판하기 위해서인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인지 어디를 향한지 잘 모르는 의원직 사퇴서를 냈는데 제가 또 보기에는 이 의원직 사퇴서가 통과될 일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회기 중에 이렇게 의원직 사퇴서를 내면 국회의원들이 표결해야 되잖아요.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을 해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 국회의원직이라고 하는 게 국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엄중한 직이고 그래서 이게 함부로 내려놓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래서 형이 확정되면 모를까 이렇게 해서 내는 것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다. 전 뭐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이제 그러면 통과되지도 않을 거를 조사도 받기 전에 어디를 향한지 잘 모르는 분노를 표하면서 이렇게 의원직 사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로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일단 이 부분은 지금 오 의원께서 5년, 6년, 7년절로 거슬러 들어가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 문제의 핵심이 풀리질 않습니다. 현상을 보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되풀이에 말씀드린 대로 윤 의원이 양심적인 행동 두 번째는 정치적으로 혹시 이 문제가 오해나 우리 당에 누를 끼치지 않느냐 하는 큰 차원에서의 행동이었는데 지금 5년, 6년 전 걸로 거슬러 간다면은 아까도 제가 언급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농지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본래 이 농지법에 보면은 3년 이상 살아야만이 형질 변경이 되는 건데 6개월 만에 했어요. 이런 문제 그럼 대통령이 갖고 있는 농지는 무업천지여도 괜찮고 그리고 아니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거슬러서 5년 6년 전 거로 들어가서 꽤 맞춰갖고 할 거는 수사에서 우리가 지켜볼 일이고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왜 윤희석 의원이 의원직을 내놨냐. 이 부분은 저는 아까 얘기한 대로 두 가지의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양심의 정치하면서의 정치인으로서의 행동이었고 또 하나는 자기가 앞으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 문제를 너무 정치적으로 이게 이용을 당할 수가 있다. 이런 문제를 자기 나름대로 판단해서 이 결정을 해서 오늘 이제 상황이 온 것이기 때문에 이제 국회에서 이 문제가 통과되고 안 되는 이런 문제 같은 것이 우리가 민감한 문제죠.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로서 이 문제는 우리가 지켜볼 뿐이지 그 이상 이거를 뭐 6년, 7년 전 걸로 거슬러가서 맞춘다고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대통령이 구입한 농지는 그건 뭐 농지가 아닙니까? 이게 살아야 되는데 그건 그 대통령이 거기 가서 농사를 지었습니까? 그러고서도 지금 또 형질 변경을 해서 이걸 또 토지로 이렇게 매입을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또 우리가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현실성이 있는 현실 문제로서 풀 수 있는 방법과 지켜보는 방법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 말씀을 엉뚱한 데로 끌고 가시는데 이게 이제 비슷한 예가 그 당만 있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양심적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본인만 양심적인 것처럼 이야기하시는데 억울한 것처럼 이야기하시는데 우리 당에 조사받을 때 비슷한 유형이 우리 양이원영 의원 건이 비슷한 건이 있었어요. 그건 물론 이제 윤 의원의 아버지 부친 건보다는 훨씬 작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조사 받고 들어와라. 모친 건이었죠, 그건. 네, 모친 건이죠. 그래서 경찰 받고 조사를 받고 그러고 들어와라 이렇게 해서 당에서 출당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권익위가 자신들의 요청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그러고 경찰에 의뢰하고 당에다 보냈는데 중요한 건 경찰 조사를 통해서 투명하게 만드는 거죠. 문제가 없으면 경찰 조사에 의해서 혐의 없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우상호 의원도 혐의 없으면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본인을 클리어해 가는 건데 양이원영 의원 같은 경우에 그래서 우리가 본인이 경찰 조사를 통해서 깨끗이 해라 이렇게 해서 출당을 시키고 본인이 활동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은 왜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억울하죠. 윤희숙 의원도 이런 방식이 아니라 마치 뭐 굉장히 내가 양심적인데 이런 문제로서 나를 탄압한다. 그리고 이 탄압하기 때문에 이것이 혹시 대선 과정에 악재가 될지도 모르니까
걸림돌이 될지 모르니까 내가 의원직을 사퇴하겠다. 그렇게 하는 게 사퇴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조사부터 받아야 될 분이 조사와 받은 결론을 가지고 사퇴를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이거는 눈 가리기 아웅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긴 평양선이니까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제 비전 발표에 지금 민주당은 뭐 특별한 경선과 관련해서 아직 토론회가 토론회가 아니죠. 그 순회 경선이 곧 시작되니까 네네.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경선 일정들이 돌아갈 텐데 국민의힘은 첫 번째로 비전 발표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 요거 총평 들어보고 오늘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비전 발표는 어떻게 보셨어요? 전 현장에 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각 언론과 또 거기 참석했던 분들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소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김 빠진다. 기분 좀 빠졌죠. 네. 서로 어떤 주제를 놓고 갑론을박을 하고 또 거기에 참석했던 언론이나 또 많은 분들의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새로운 어떤 정책을 내놓고 또 그것을 평가받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되는데 자기가 준비한 것을 7분 동안 읽었고 시간을 가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민망하기도 하고 좀 뭔가 생동감도 없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저는 같은 당에 있는 의원 한 사람으로서 뭔가 우리가 숫자가 많아서 어쩔 수 없는 그런 그 방법이었다 하더라도 좀 더 지혜롭게 국민과 주고받을 수 있는 또 언론과 주고받을 수 있는 공간에 그런 정책적 논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토론회가 됐으면 어땠나 하는 아쉬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똑같은 의견이십니까?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하시고 네, 마무리 안 하시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도 그렇더라고요. 홍준표 후보가 초등학교 학예 발표 같다. 사실은 토론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제 정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뽑는 거는 그 안에서 그냥 뽑는 게 아니고 그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의 관심도 끌고 본인들의 면모도 보이고 그러면서 국민들을 안심시켜가면서 미래 비전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나라의 발전을 내가 책임질 수 있다. 이런 걸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토론하는 거를 두려워하는 분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게 참 좀 걱정스럽기도 하고 이렇게 그냥 준비한 거 가지고 7분 동안 잠깐 이야기하고 많은 비전 발표에 그거는 정당으로 봐서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준비인 것 같습니다. 근데 특히 저는 이렇게 보면서 이게 국민들이 다 지켜보는데 거기 이제 비전 발표할 때 마지막까지 저희 당 보면 이제 후보들 딱 앉아서 마지막까지 다 함께 하거든요. 전에 저희도 비전 발표회 같은 걸 한번 했는데 다 지켜보고 그런 모습까지를 국민들이 지켜보는 건데 마지막 유승민 후보가 마지막에 할 때 보니까 남아있던 분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 하태경 의원,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3명뿐밖에 없더라고요. 나머지 분들은 다 가고. 그래서 그거는 국민들 좀 무시하는 처사다. 그건 참으로 옳지 않다.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해나갈 때 좀 더 준비를 잘해서 국민들 보시기에 좀 편안하게 보실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의힘이 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참석이랄까 같이 한 자리에 앉아서 끝까지 있었던 전 이 문제도 중요하지만은 그건 여당이나 야당이나 도찐이 개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도찐이. 처음에 여당 처음에 시작할 때 8분이 할 때도 쥐들이 알고 있지만은 우리 같이 이런 상황은 아니고 그건 방송에다가 전체 나오니까 거기서 못 빠져나가죠. 아니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도 그래서 비전 발표회가 한 번 있었어요. 이 문제는 12분이 모여서 우리가 한 자리에서 하다 보니 아는 것보다는 낫다고 지면은 그렇게 국민으로부터 새롭게 박수받는 어제 그런 토론은 아니라고 우리 스스로 자평을 하고 이제 앞으로 점점점 좁혀가면서 상당히 치열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정책을 놓고 아주 심한 논쟁을 할 그런 그 준비를 앞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목하게 끝내기로 하죠, 오늘은. 네. 제가 한 말씀 더 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우리가 앞으로 이제 대선을 준비하면서 이런 경선의 룰 이런 거는 1년 전에 세팅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경선에 들어가면서 하면
그 자기 유불리에 따라서 막 변경하자고 그렇게 되거든요. 민주당이 1년 전에 딱 세팅하고서 하니까 문제 없잖아요. 국민의힘이 준비 안 된 상태로 이렇게 해가니까 계속 분란이 생기고 그래서 이번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잘 비교하면서 앞으로 대선 경선이나 이 준비하는 거는 정말 민주당 이번 예를 잘 봐서 다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 참 식으로다가 지금 대통령 선거 룰 만들면은 나라 망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다시 시작하시면 어떡합니까? 그거는 각자가 갖고 있는 정당의 무게와 또 정책이 있으니까 거기 맞춰서 하는데 어제 우리 그 정책 토론회는 국민들로부터 박수 받을 정도는 아니었다. 그래서 앞으로 잘하겠다 이렇게 룰 말씀드립니다. 관련해서는 다음 주에 2라운드 하시죠. 예. 우원식 의원, 홍문표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최재형 대선 예비 후보 연결이 됐지요. 나와 계십니까, 최 후보님? 네, 안녕하십니까. 최재형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네. 비전 발표회 뭐 하고 나서 마음에 드셨어요? 출정식 때보다는 뭐 아무래도 좀 편한 마음으로 했죠. 지난번 저 출정식 때 네. 끝나고 나서 저랑 인터뷰 하셨잖아요. 예, 뭐 정신없이 그때 끝나고 나서 바로 했었습니다. 예. 그때 70점대 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예, 80점 주셨었나요? 그 정도. 이번에는 몇 점 주시겠습니까? 한 8, 90점. 아니, 80점하고 90점하고는 차이가 큰데 몇 점이에요? 아, 그래요? 예. 뭐 제 마음에 드는 것보다는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셨는지가 중요하죠. 예. 그래요. 정권 교체를 넘어 정치 교체가 필요하다. 네. 정치 오래 하셨다는 분들 지금까지 뭐 하셨습니까? 이런 쓴소리 하셨습니다. 예. 예. 특히 어떤 부분을 지적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예. 지금 뭐 여야 어느 정당을 지지하든지 간에 국민들이 우리 정치에 대해서 많은 좀 불만이나 아쉬움들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정치도 좀 변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네. 이게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치는 일종의 그 거래라는 측면이 좀 있거든요. 서로 주고받고 협상을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어떤 정파적인 이익만 생각을 해서 서로 대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서로 설득하고 양보하면서 타협점을 찾아가야 되는 어떤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서로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싸우니까 국민들이 많이 피곤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그런 점을 좀 말씀드렸고요. 이 정치 교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 서로 죽고 사는 정치가 아니라 네. 서로 설득하고 때로는 설득 당하면서 기본적으로는 헌법 정신에 맞는 새로운 정치를 해나가자라는 점하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정치는 결국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이제 새로운 어떤 국민들의 요구,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젊고 참신한 인재들이 많이 영입돼서 새로워져야 된다. 물론 제가 뭐 어떤 인위적으로 어떤 특정한 분을 지명해서 나가야 된다 이런 뜻은 전혀 아니고요. 네. 참신하고 실력 있는 인재들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 정치를 좀 변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린 의미입니다. 제발 협치 좀 하자. 그만 싸우자.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뭐 그렇죠. 국민들이 피곤하잖아요. 예. 뭐 싸울 일을 가지고는 싸워야겠지만 지금 싸우는 것들을 보면 대부분 뭐 진영 논리라든지 자신들 당의 정치적인 이익을 놓고 싸우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제 그거 그만하자 그런 말씀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그 비전 발표회 시작은 이태원 상인들 얘기로 시작을 하셨어요. 네, 그렇죠. 예, 예. 네. 아마 첫 공식 행사니까 어떤 주제로 포문을 열까 고민 많이 하셨을 텐데 상인들 이야기로 시작하신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우리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이런 분들이 코로나 상황 이전부터 최저임금이 갑자기 올라가고 또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고 그러면서 많이 힘들으셨습니다. 예. 그런데다가 코로나 이제 상황이 겹치면서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장기화됐죠. 1년 반 이상 지금 계속됐는데 그렇죠. 정부가 백신만 제때 확보했더라도 이렇게 길게 이어지지 않았을 건데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이 고통받으시는 거는 과학적인 근거나 원칙이 없는 어떻게 보면은 불합리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으로 직격탄을 맞으신 분들입니다. 제가
비전 발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태원에 가서 그 실제 젊은 사장들 얘기 들어보니까 네. 뭐 보통 힘들어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막 원망을 넘어서 절망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네. 제가 그분들의 어떤 절망과 고통을 공감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처음 저희 비전 발표의 시작을 그분들에 대한 위로의 말씀으로 시작했던 겁니다. 예. 근데 이재명 후보는 그 백신 이야기 하신 것에 대해서 또 강하게 비판하셨더라고요. 왜 자꾸 백신 탓만 하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셨던데. 백신에 대해서 정부가 국민에 대해서 솔직하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았죠. 그 모더나하고 이제 대통령이 전화하면서 마치 그 2천만 명분, 그게 금방이라도 들어올 것처럼 했는데 결국 그것 아직도 뭐 별로 들어오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백신이 결국 이제 코로나를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현재 유일한 방법은 백신밖에 없는데, 그런 백신을 빨리 확보해서 국민들에게 백신 접종을 2차 접종까지 마치면은 적어도 중증 감염, 중증으로 전이하거나 치명률을 낮춰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제대로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그 과정을 공개하지도 않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 그 부분에 대한 그거는 얘기. 뭐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루마니아 정부로부터 정부와 백신 스와프한 것, 이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비판한 것에 대해 이제 이재명 후보는 정부의 방역 실패만 학수고대하고 있느냐, 국민의힘. 집권 포기한 거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같은 대선 후보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뭐 이재명 후보께서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고려해서 하신 말씀이고요. 뭐 우리가 정부가 잘못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되죠. 정부가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부가 잘하지 못하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태원 상인들 이야기로 어제 발표에 문을 열었다. 최재형 그렇습니다. 예비후보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어제 비전 발표에 사실은 13명이 참석하기로 돼 있었는데 12명 참석하셨어요. 윤희숙 의원, 예. 아쉽죠. 네. 어떻게 보세요? 어제 의원직 사퇴, 또 대선 후보도 포기, 이 발언 듣고는 어떠셨어요? 윤희숙 의원께서 뭐 본인이 그런 상황을 제일 잘 알고 계시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결단을 내리신 건데, 뭐 제 입장으로는 너무 아쉽습니다. 윤희숙 의원은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 당에 정말 그 경제 관련해서 소중한 자산이시거든요. 그분이 경선 과정에서 계속 참여하시면서 비전을 말씀해 주시고 토론에 참여하셨다면은 우리 경선 과정에 정말 국민들의 주목을 받고 더 풍성해질 수 있었는데, 예.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뭐 의원직 사퇴, 그 부분은 뭐 본인이 뭐 결정하신 문제지만, 뭐 저로서는 개인적으로는 사퇴까지 하실 일은 아니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퇴까지 하실 일은 아니었다. 지금 그 아버지가, 윤희숙 의원의 아버지가 농지법을 위반한 것까지는 팩트인 거잖아요. 이제 윤희숙 의원은 네. 아버지가 그런 일을 했는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네. 결혼한 지 오래됐고 경제적으로 따로 생활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쨌든 직계 가족이 농지법 위반한 것까지는 지금 팩트고, 지금 보도에 의하면 사실 농지법 위반 이상의 어떤 투기 정황까지도 보도는 되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뭐 아직 확인된 건 아니지만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국회의원이라면 직계 가족의 어떤 부적절한 행위까지도 관리할 수 있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게 국회의원으로서의 도리는 아니냐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건 조금 아무래도 뭐 경제 주체가 다르니까, 주체가 다르니까 본인으로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치적으로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었겠죠. 예. 최재형 후보였으면 어떤 선택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일이 물론 벌어져서도 안 되고 최재형 후보에게 벌어질 리도 없으리라 봅니다만, 만약 나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은 해보셨을 것 같아요. 내용을 이제 제가 지금 사실은 그 윤 후보와 그 아버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정확한 팩트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뭐 투기, 뭐 사전에 정보를 빼내서 투기한 것이 사실이고 본인이 그런 내용을 알고 있었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달리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팩트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제가
뭐 말씀드린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윤희숙 의원은 결심을 했습니다. 의원직 사퇴하기로. 예, 그러셨죠. 예. 근데 국회에서는 표결로 이 사퇴를 허가해야 사퇴가 가능해지는 건데 지금 의석수로 볼 때는 민주당에게 달려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민주당은 이거를 가결할 경우에 자당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 받은 의원들하고 비교가 되기 때문인지 지금 고민이 깊다는 얘기가 전해져요. 네네.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거야 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각자 판단하실 일이어서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과연 윤 의원에게 그렇게 비난할 수 있는 의원들이 얼마나 있을지 좀 의문이고 그 부분은 국회의원들께서 뭐 여야 막론하고 의원들께서 각자 뭐 선택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난할 수 있는 의원이 몇이나 될까? 그 당에도 이미 10명의 의원이 똑같은 권익위로부터 이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일까요? 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잘못한 게 맞다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응분 책임을 져야 되는데 현재 뭐 그 내용을 저희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히 제 의견을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국회의원들께서 본인들이 알아서 선택하실 일이어서 제가 뭐 여기서 뭐가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동산은 전수조사를 대선 후보들에게도 하자 홍준표 네. 후보 제안에 제일 먼저 찬성하셨더라고요. 그럼요. 예. 어제 윤석열 후보도 얼마든지 동의한다 이렇게 밝히셨는데 네. 정세균 후보도 동의를 하셨고 그러면 예. 성사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뭐 그렇겠죠. 예. 국회의원들처럼 직계 가족들까지 싹 다 검증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그건 뭐 저 국민들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직계 가족들까지 다 하자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의가 없다. 가족들까지 싹 다 하자. 예. 뭐 이 부분 그렇죠. 윤석열 후보도 가족까지 싹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거는 뭐 그분이 알아서 할 일이죠. 물론 그분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만 다른 네. 후보로서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뭐 저희들이 국민들 앞에 검증을 받자고 나선 이상 지금 국회의원들보다 더 국회의원들의 기준 뭐 적어도 그 정도는 저희들이 같은 수준으로 검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경선 버스가 어제 비전 발표회를 시작으로 시동을 걸었고 곧 출발하게 되는데 지지율 신경 많이 쓰이세요? 어떠세요, 최 후보님? 이제 시작인데요, 뭐. 사실은 입당을 전후해서 굉장히 가파르게 지지율이 오르다가 최근에 살짝 주춤하는 모양새를 보입니다. 이 예. 캠프에서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예, 뭐 앵커께서 살짝 주춤이라고 좋은 표현을 써주셨는데 사실은 박스권에 갇혀서 제대로 지금 돌파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죠. 많이 주춤이에요? 많이 주춤? 예. 다 제가 좀 부족한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저희가 국민들과 어떻게 함께할 것인지 국민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지에 대해서 제대로 보여드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국민들과 국가를 위해서라면 제가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후보 그리고 정말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후보라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저희 노력이 국민들께서 잘 받아들여 주신다면 뭐 지지율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안 써도 잘 서서히 올라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제 출연한 홍준표 후보는 추석까지 나 골든 크로스 이루겠다. 1위로 치고 가겠다 이렇게 자신을 하시던데 최재형 후보도 뭐 목표치를 하나 좀 조심스럽게 제시해 주신다면요. 지지율이야 뭐 계속 올라가면 좋겠죠. 그러나 뭐 언제까지 골든 크로스 하는 것은 글쎄요. 저는 아직 그런 생각은 못 해봤지만 적어도 추석 전에 제가 전체적으로 확실한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국민들께 인식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경선률과 관련해서는 역선택 방지 조항이 필요하다. 그런 입장이시죠? 네, 지금 뭐 나오는 자료에 의하면 민주당을 지지하신다고 하신 분들 중에 우리 당의 뭐 특정 후보들에게 지지를 하시는 그 율이 높다는 자료들이 나와서 혹시 그 여당에서 보기에 부담스러운 지지자들을 그 지지도를 낮추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는 의심은 좀 가지고 있죠.
역선택의 일종의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 지금 나오는 지지율이. 그런 생각도 좀 캠프에선 하세요? 그런 생각들을 조금 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사실이에요. 예. 결국은 국민들이 선택하신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정한 경선을 위한 그 대안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당에서 정하는 대로 저희들이 따르는 것은 얼마든지,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선택 방지 조항을 경선으로 넣지 않더라도 당에서 그렇게 결정하면 따르겠다 그 말씀이세요? 당연히 따라야죠. 예. 근데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보다 공정하고 정확한 여론이 반영된 그러한 여론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윤석열 캠프, 추재형 캠프에서 강력하게 이 조항을 넣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상당한 난관이 될 거다, 굉장히 큰 장애가 될 거다, 갈등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추재형 후보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으신 모양입니다. 저희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지만 결국은 당이 그렇게 결정하면 따라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우리 당의 어떤 A 후보를 지지했다. 근데 그분은 결국 본선에서는 그분을 안 찍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거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시키는 그러한 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신중하게 검토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최재형 후보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최재형 예비후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직 예비 후보 등록은 안 하셨죠? 네, 아직 안 했습니다. 호칭은 그냥 전 부총리로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국의 마크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설정하신 거죠? 그런 셈이죠. 그래요? 제가 마크롱 대통령 2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직접 만났어요? 그럼요. 예. 한 번은 우리 한국과 이제 프랑스 경제 협력에 대해서 제가 직접 설명도 하고 대화도 한 10여 번 나눈 적도 있었고요. 마크롱 대통령이 고향에서 이제 소박하게 출마 선언을 하고 또 여도야도 아니고 또 출마 선언하기 전에 또 마크롱의 혁명이라는 책도 한 권 바로 냈는데 저도 얼마 전에 대한민국 금기계기 책도 냈고 맞아요. 그런 면에서 좀 비슷한 면이 있어 보이네요. 결과도 비슷할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고향에서 출마 선언을 하신 걸 두고 또 충청 대망론에 기대는 거 아니냐, 또 지역에 의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약간 안 좋은 평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고향을 간 것은 사실은 제 결정이었어요. 제 옆에 있는 많은 분들은 서울에 의미 있는 장소도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저는 고향에 가고 싶었습니다. 왜요? 첫 번째로는 제가 태어나고 자란 것이고 저희 조상 대대로 살던 곳이고 특히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33살에 돌아가셨는데 저는 11살이었고 고향에 대한 그 애착과 그 애양심이 아주 강하셨어요. 또 60년대 그 당시 자유당 시절에 그 독재에 이렇게 한국에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면서 그쪽에서 그 일도 하시면서 박해도 받으시고 했던 곳입니다. 그런 게 있었고 두 번째는 제가 공직생활 나름대로의 일선에서 시작을 고향에서 했습니다. 그때 처음에 이제 공무원 고시 합격하면은 지방 수습이 있었는데 모두들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서울에 근무를 희망했는데 제가 고향을 장원에서 갔어요. 그래서 충북 도청에서 제가 근무하다가 그 당시로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제가 군청을 꼭 가겠다 해서 음성 군청에 제가 근무를 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공직 시작했던 그 초심, 26살 때 제가 음성군청에 근무를 했었는데 수습 사무관이었죠. 그런 마음을 되살리고 싶은 마음, 또 고향 어른들께도 좀 인사드리고 싶은 마음, 등등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지역주의나 충청 대망론이라기보다는 저는 그 음성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충청 또 지역주의 충청 대망론 얘기가 나오길래 충청의 정신은 이런 지역주의를 뛰어넘는 통합과 화합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 가지고 한 것은 아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그 부총리님의 그러니까 대선 행보의 키워드가 하나가 지금 마크롱이었고
또 하나가 이거 같은데 아반떼. 아반떼. 그러니까 네. 아래로부터의 반란을 꾀하는 무리들. 그래서 네. 떼 해서 아반떼. 그렇습니다. 여기서 예. 썰렁한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네. 현대 자동차에서는 연락 없었습니까? 예, 전혀 이게 없었습니다. 특정 상표를 좀 홍보를 해주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혀 아니고요. 이 영어는 고맙게도 네. 제 페이스북 그 친구분이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예, 그랬다면서요. 예, 저는 뭐 얼굴을 모르는 분입니다. 그 제가 아래로부터의 반란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의 개혁은 탑다운식으로 위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안 될 것이다.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네. 우리 깨어있는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또 의사결정에 같이 해주시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래부터의 반란을 일으켜야 됩니다는 주장을 했고 그 방법으로 제가 책에서 네. 정치를 줄입시다, 권력을 나눕시다, 아래로부터의 반란을 일으킵시다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거든요. 예. 그랬더니 페북 친구분 중에 한 분이 아반떼라는 이름을 지어주셔서 네. 아주 고맙게도 그 말씀을 제가 사용했고 그 후에 또 다시 페이스북에 그걸 썼노라고 제가 감사하다고 인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저도 기소를 그건 좀 접한 바가 있었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아래. 그러니까 그 부총리님이 이제 새로운 정치 세력의 구축. 네. 이걸 이제 제일 명분으로 내세우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새로운 정치 세력의 다른 표현이 아래. 이거 네.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아래의 주축 세력은 누가 되는 겁니까? 제가 지난 2년 반 동안 네. 이제 공직에서 나와서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네. 수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농민, 어민, 중소기업인, 자영업자, 대학생, 취준생 이런 분들을 만났는데 그 속에서 저는 국민의 저력, 네. 대한민국의 잠재력을 크게 봤습니다. 네. 그 속에 있는 소위 말하는 생활 정치 속에서의 서로 이해, 타협, 양보, 희생 하는 그런 모습을 봤고요. 네. 기존의 정치권에서 보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 국민들의 이와 같은 공동체를 생각하는 정신, 애국심 이런 것들이 모여서 지금의 이 보수와 진보 또는 정권 재창출이냐 또는 정권 교체를 놓고 싸우는 이 판을 뛰어넘는 그런 에너지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저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분들 또 많은 분들이 지금도 그때 만났던 분들이 지금도 만나면 성원해 주고 계신데 이런 분들의 어떤 생각과 에너지를 어떻게 모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제 아래부터의 반란을 얘기를 하게 됐고 예. 이것을 새로운 어떤 뭐 세력화라기보다는 우리 국가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으로 좀 삼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아래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서민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는 이웃들. 예. 뭐 제가 십몇 년째 가고 있는 미용실에서 제 머리 깎아주는 어떤 아주머니 또는 뭐 늘 가는 뭐 수제비집 주인분들 얘기 나누면은 정말 깨어 있고 국가를 생각하고 어떤 분들은 재난지원금 받으면서도 국가 재정도 걱정하시고 이런 분들의 이제 힘이 대한민국의 힘이지요. 네. 근데 바로 이제 거기서 이제 그걸 모아내는 게 참 어찌 보면 정치의 본령이고 가장 주된 역할인데 맞습니다. 사실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부총리님 또 이제 최저임금 이야기에 떠오르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최저임금을 놓고 그럼 알바생이나 노동자와 또 한편으로는 자영업자 간의 어떤 이해의 충돌 이런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두 층은 지금 부총리님이 말씀하시는 아래 내지 이웃 서민들의 다 포괄되는 개념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가 결국은 정치의 역할인데 그러면 그것들을 어떻게 정책화해서 그러니까 내세울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최저임금 같은 문제는 저희가 급격한 인상을 2018, 19년도에 하면서 여러 가지 갈등을 빚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같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사회적인 타협을 봐야죠. 네. 다만 그 속도와 방법과 시장 수용성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컨대 임금을 주는 자영업자와 임금을 받는 뭐 알바생이든 또는 파타이머든 이런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함께 합의를 볼 수 있는 사회적 타협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정치권이나 또는 정부의 어떤 실정으로 인해서 갈등을 조정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점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큰 그래요. 방향에서 가야 될 부분들 예. 또는 조금씩 이해하면서 양보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같이 어떤 사회적 타협을 끌어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정치 세력의 구축이라고 하니까 떠오르는 사람이 새정치하면 이제 그 떠오르는 분이 한 분이 계시거든요.
안철수 대표. 아, 예, 예. 그럼 안철수 표 새정치와 지금 그 부총리님이 이야기하는 새로운 정치 세력은 어떤 점에서 다른 겁니까? 글쎄요, 안 대표님의 새정치는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잘 모르시는 겁니까? 네, 처음에 시작하셨을 때와 지금이랑도 같으신 건지. 예. 저는 이번에 이제 정치 창업이라고 할까, 이를 선언하면서 네. 새 유불리나 정치 공학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싶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은, 새로운 세력, 또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든다고 하면서 방법은 구태연한 방법을 쓴다면은, 맞지 않을 것 같아요. 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공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그때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 유리하면 같이 손을 잡고 또는 정치 공학적으로 해석하고 하는 것 자체를 좀 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많은 분들과 힘을 합치고 그렇게 해서 또 연합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우리 서민 주변에 있는 분들 같이 그 힘을 모으면 참 좋겠습니다. 누구와도 힘을 모으고 싶습니다. 네. 그렇지만 기존의 어떤 정치 문법은 하지 않는 게 제가 생각하는 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대표와 안 만나겠다고 딱 자르신 겁니까? 그래서 다시 말해서 안철수 세력은 새로운 정치 세력이 아니다라고 보신 겁니까? 딱 자르기보다는요. 네. 그건 제가 또 그쪽 분에게 대해서 신뢰되는 표현이고요. 그런 식의 얘기가 있을 적에 네. 기존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유불리에 따라서 이렇게 판단하고 힘을 모으고 하는 것보다는 네. 제가 생각하는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뚜벅뚜벅 제 길을 가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정치의 무대라고 하는 게 한편으로는 여의도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광장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아래로부터의 정치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얼핏 떠오르기 쉬운 게 이제 광장에서의 정치, 운동으로서의 정치를 떠오르기 쉽지만 하지만 또 그 부총리님께서 이제 대선에 출마를 하시고 제도의 정치를 시작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기존의 정치 문법이나 이런데 또 익숙한 물론 구태에 찌들지는 않았으면서도 익숙한 그런 정치인들의 조력은 또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럴 것 같습니다. 혹시 그래서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지금 소위 현역 정치인이나 여의도에 계신 분들 중에서 제가 아직 같이 하고 있는 분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네. 우선은 저는 조금 다른 방법을 해보고 싶습니다. 어떤 예를 들면, 방법이요? 예. 디지털이나 또는 메타버스 등 또는 블록체인을 이용한 정치 플랫폼을 어떻게 만들 수 없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예. 왜냐하면은 생각해 보시죠. 지금 백신을 맞는데도 나이 드신 어르신도 휴대폰이나 인터넷으로 예약하고 가는 세상입니다. 네네. 어떻게 보면은 직접 민주주의에 가까운 아래로부터의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여건이 성숙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혀 이제까지와 다른 방법으로 이와 같은 것들을 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러면서 더 많은 분들이 아주 즐겁게 참여하고 또 의사결정에 직접 동참해 주시고 그러면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여의도에 있는 정치하시는 분들의 조력이 아니라 네. 같이 하자는 얘기를 저는 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사는 얘기가 아니라 같이 해서 바꿔봅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병행을 하지만 우선은 새로운 방법, 새로운 접근으로 하면서 주변에서도 좀 같이 할 수 있는 기존의 정치인들이 정말로 있다면 같이 하는 것도 좀 좋다 생각을 합니다. 그럼 혹시 이제 창당 안 하실 거냐고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부총리님 말씀에 따르면 창당을 하더라도 그거는 기존 어떤 오프라인 정당 그런 모델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디지털 정당 같은 새로운 플랫폼 형태의 어떤 그런 조직이 될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창당을 보니까는 오프라인 쪽에서 해야 되는 절차적인 또 의무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계획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런 게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디지털 정치 플랫폼이 창당의 어떤 전 단계로서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전 단계로 놓고 계시는 거군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디지털 정당을 한다고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부여되는 오프라인의 필수 요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이 어떤 정치 플랫폼을 좀 만들어서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참여하는 모습을 하면서
창당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한번 나가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정치 플랫폼 만들고 싶다 이렇게 네.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워낙 이제 부총리님이 정치공학을 싫어하셔가지고 이제 질문 드리기 저하긴 하지만 그래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네. 끝까지 정말 완주하시는 겁니까? 막판 그러니까 여권 단일화 시나리오도 계속 나오던데. 끝까지 아니, 분명하게 좀 입장 좀 말씀해 주세요. 끝까지 완주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단일화 없습니까? 단일화 지금으로 그런 생각하면은 정말 우스운 얘기죠. 진짜 저는- 도장 꽝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오. 두 가지입니다. 네. 첫째로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들은 현실적인 가능성을 떠나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 의미 있는 일이고 보람 있는 일이죠. 지금의 이 양당 구조와 지금의 정치 구조로는 대한민국의 변화가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누군가 그러기 때문에 예.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만난 수많은 우리 그 이웃들, 우리 형제 자매들, 시민들 그 속에서 내연하고 있는 이 변화에 대한 갈망과 어떻게 보면 분노 여기 어떤 인계점을 넘어서면은 엄청난 힘이 발휘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야 될 일이다. 두 번째는 할 수 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노출이 많이 되셔야 되고 네네.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TV 토론에 이제 그 합류를 하시는 것일 텐데 여기는 네네.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네네. 보통 이제 평균 지지율 5% 이상이라는 자격 요건이 있는데 달성 가능하시겠어요? 가능합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이제 뭐 시작하니까 뭐 시작은 미미하고 제가 뭐 거대 정당에 몸을 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이제 시작이지만 이런 생각이 많이 알려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래부터의 반란과 같이 할 수 있는 분들이 힘을 합쳐주면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네. 그런 질문을 지난번 음성에서 받아서 네. 제가 짧은 시를 하나 인용을 했어요. 예. 조동화 시인의 예. 나 하나 꽃 피어라는 시인데 네. 한 구절만 제가 인용을 드린다면 이런 내용입니다.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산을 활활 타오르게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좀 드릴게요. 우리 네네. 부총리님 행보와 관련하면 항상 따라붙는 두 분이 윤석열, 최재형 두 예비 후보 아니겠습니까? 네. 이분들의 그 대선 행보를 평가해 주신다면 어떻게 평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그 권력기관이나 또는 그 헌법기관장이 임기 전에 나오셔서 정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었고 예. 또 하나는 뭐 그것보다도 어떤 비전과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나오셨는가에 대한 얘기를 늘 뭐 얘기 나올 때마다 한두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정권의 교체나 또는 정권에 대한 비판이나 특히 이제 자기가 몸담았던 그런 것만으로 이렇게 어떤 대선 행보를 하시는 것보다는 예. 정말 국가를 어떤 비전으로 끌고 갈 것인지 우리 사회의 이 구조적으로 20여 년 이상 쌓여온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한 예. 해법과 대안을 제시를 하면서 예. 국민들에게 보여주시고 평가받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저는 이분들뿐만이 아니고 다른 대선 후보 많은 분들도 과거 얘기 남 흠집 얘기나 네거티브가 아니라 미래 얘기 또 우리의 먹거리인 경제 얘기 또 우리 글로벌 얘기 누가 이 글로벌 얘기 하시면 아무도 안 계시거든요. 네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함께 토론하고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함께했습니다.